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뉴스 해설과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계획했던 전문가 인터뷰 그 일정이 조금 밀려서 대신 뉴스 해설을 한 편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처럼 이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사실 흔하지 않지만 오늘 준비한 소재와 주제도 못지않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바로 재택근무가 바꿔놓은 미국의 풍경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영구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도시, 특히 대도시의 도심은 지고 근교가 뜬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랑 일 때문에 한번 영상통화로 전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친구라서 이제 안부도 묻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화면에 얼굴이 이제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뉴욕은 저녁 시간이었고 한국은 이제 아침 시간이라 자다 깨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독감에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이제 제 반응이 그래, 그러면 독감 걸려서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러면 너 지금 일은 집에서 하고 있겠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일이 사무직 그 일이고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겠구나 라고 제가 짐작을 했더니, 그 친구 반응이 아이고, 이거 너무 미국 사람 다 됐네요. 한국에서 그게 되는 줄 알아? 여기선 절대 못 그런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반대로. 아니, 아픈데도 굳이 사무실에 독감 환자를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어차피 가봤자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생산성 측면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전혀 플러스 되는 게 없으니까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바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제가 한국 회사 문화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저도 예전에 일을 했었고 가족, 친구들 다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지적한 대로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규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예 이제 재택근무를 영구적인 옵션으로, 영구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할래요, 아니면 전부 재택으로 일할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과 일자리의 정의, 그런 풍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과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한번 아메리카노에서 뉴스 해설 시간에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기사나 이제 보고서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WFH, Work From Home, 줄여서 WFH라고 하는 이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사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영구적으로 이걸 보편화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시와 근교, 서버브, 그 근교라고 하죠. 그 도시와 근교를 향한 수요, 이 인기가 역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 크게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기사와 보고서들 몇 편을 이제 쭉 흐름을 잡아가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5월 13일에 업샷에 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은 Coastal cities priced out low-wage workers, now college graduates are leaving too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도시에서 사는 게 비싸도 너무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라이스 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격표를 가지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너 여기 이거 돈 못 낼 거면은 나가라 그래서 밀어낸다는 건데, 예전에는 뭐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날 때 주로 소득이 좀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래서 도시 밖으로 이제 밀려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계속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장에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뭐 중산층도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산층한테도 도시가 너무 살기 버거운 곳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뭐 미국 하면 흔히 떠오르는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 뉴욕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LA, 뭐 시애틀, 보스턴, 뭐 이런 도시들은 월세죠. 미국엔 전세가 없으니까 렌트나 이제 물가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싸긴 했어요. 그랬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대졸자들이 이제 못 와서 도시에 못 와서 안달이었는데 이게 역전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도시를 선호하고 도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는 나 못 살아, 나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도시를 떠나버리는, 도시를 등지는 사람이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급증해서 이 순증, 서로 그러니까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들을 더해놓고 보면은 나간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걸 이제 수치로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근교, 서버브라고 하죠. 이 도시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근교. 서울로 치면 이제 수도권이 해당될 텐데, 미국에서 그 서버브는 서울의 수도권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의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주택이 좀 더 집들이 넓고 공간이 넓고 그 집값은 상대적으로 싼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교 또는 여전히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대도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도시들, 뭐 피닉스, 애틀란타, 휴스턴, 뭐 템파, 플로리다의 템파,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뭐 이런 데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전에는 출퇴근하기 편한 곳, 그러니까 비싸도 회사 가까운 데에 집을 얻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어쨌든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월화수목금, 또는 뭐 일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인 경우에는 진짜 월화수목금금금 사무실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은 출퇴근이, 미국이 뭐 대체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회사 근처에, 사무실의 근처에 출퇴근하기 편한 데를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데를 이제 월세를 내가면서 살아야 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그 아파트들은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집값도 비쌌던 건데, 이제는 재택근무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물론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고 그래서 한 번도 사무실에 안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근데 일주일에 뭐 이틀만 나와도 되는, 사흘만 나와도 되는, 그래서 일주일에 화수목만 나오면 되면은 출퇴근이 좀 더 불편해도,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좀 더 공간 넓고 집값이 싼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거를 선호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샷 기사를 보면은 전체 유출된, 그러니까 대졸 노동자 중에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노동자 가운데 유출된 인구, 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뉴욕시였는데 인구가 아니라 사무실 공실률을 비롯해서 어떤 도심의 풍경이 가장 극명하게 바뀐 곳을 꼽아보자면은 뉴욕이 아니라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였다는 분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왜냐면은 테크 회사들이 많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경제를, 사실 그 실리콘밸리, 여기 경제를 지탱하는 그 이제 산업이 이제 빅테크 그 기업들인데, 테크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를 이제 뭐 허용해줘도 회사를 뭐 굴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팬데믹 초기에 되게 유연하게 잽싸게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오히려 권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전환 비율이 높으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풍경이 바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쭉 한번 짚어본 기사들을 살펴볼 텐데, 도심이 지고 근교가 뜨고 있다는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엑시오스 큐레이션 매체인데요. 엑시오스의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근교의 부활, America's Surprise Revival, The Suburbs 이런 기사인데요. 2010년과 미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인구 총조사, 센서스를 하잖아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근교에 사는 미국인의 비중이 10.5% 늘어났다.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근데 2030년 인구 총조사는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020년까지의 그 데이터가 그랬는데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근교로 유입된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 근교는 이제 뜨고 도심은 상대적으로 지는 이 현상이 상당히 지금 뚜렷한 현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엑시오스에도 그 링크를 달아준 또 다른 기사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예 이제 주 5일 사무실 근무가 이제 사라지면서 주 3일, 주 2일 아예 100%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근교의 상가들, 근교의 어떤 상업용 가게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도심의 식당들이나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울상일 거다. 뭐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디그인이라고 그 디그라는 그 샐러드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레스토랑 체인이 있어요. 그 디그의 CEO 또는 COO인 것 같은데 그 트레이시 킴 한국계 그 경영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는데 디그가 실제로 도심의 매장들을 잇따라 닫고 폐쇄하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대신 근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교에 새로 매장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그의 그 CEO 트레이시 킴이 말하는 게 아니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는 데에다가 매장을 여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니겠냐. 우리로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집에서 일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서 밥을 먹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게들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사무실 이 공간을 다루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정말 위기 아닌 갑자기 때 아닌 이제 위기 아닌 위기를 맞게 됐어요. 이거에 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지난달에 쓴 기사가 가장 이제 재밌고 인상적이었는데 제목부터 보면은 3억 달러짜리 사무실 건물 이제 눈물의 바겐세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말 그대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사무실 빌딩, 오피스 빌딩, 큰 빌딩 하나가 2019년 기준으로는 그 시가가 3억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매매가가 이렇게 산정이 됐던 건물인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6천만 달러에 무려 80%나 이제 할인한 가격에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값을 후려쳐서 매물로 내놨는데도 팔릴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제 내용의 기사인데 이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사무실에 나오질 않으니까 말 그대로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위기, 이 시장 자체가 위기다라는 분석 기사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사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비중이 더 클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들이 이제 싸진 않죠. 당연히 이제 오피스, 이제 특히 대도심,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큰 도심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들은 당연히 한두 푼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를 사모펀드나 각종 투자기금들이 보통 이제 소유한 경우가 많고 그 기금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이제 현찰로 다 내고 그 건물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은행에 대출을 끼고 건물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도 갚고 그렇게 건물을 운영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임대료도 못 걷고 렌트도 안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또 그 대출을 끼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해서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그래서 대출 이자는 더 비싸지니까 이제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그나마 제가 세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건물은 빨리 팔아서 일단 이자부터 갚고 보자,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공실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도심은 이제 텅 비는 사이에 이제 불평등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노숙자가 많아지고, 그 노숙자들이 또 펜타닐 같은, 지난 시간에 나종호 교수님하고 그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같이 알아본 오피오이드 계열 뭐 그 마약성 진통제가 그냥 길가에서 버젓이 이제 거래되는 그런 진통제에 중독돼서, 그런 마약에 중독돼서 자기 건강도 망치고 이제 도시 전체의 어떤 치안도 아주 불안해지는 그런 어떤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악순환에 빠져서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에 빠진 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와 관련해서 재밌게 읽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재밌게 뭐 읽었다고 하지만,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지금 이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뉴욕타임즈가 지난달에 낸 기사인데,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홀푸즈 있잖아요. 그 아마존이 인수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인수한 그 되게 고급 뭐 럭셔리 그로서리 그 장보는 마트라고 할까요? 홀푸즈가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야심차게 팬데믹 중에 여기서 한번 장사 되겠다 싶어서 그 매장을 하나 열었어요. 그랬는데 그 매장이 1년 조금 더 1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은 그 홀푸즈 매장 하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라본 샌프란시스코의 위기를 그린 기사인데, 기사의 그 취재 소스라고 할까요? 그거를 뭐를 삼았냐면은, 이 도심의 새로 연 매장에 13개월 동안 매장에서 911에 이제 긴급하게 신고 전화를 한 그 내용만 가지고도 쭉 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도심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최악인지, 치안이 뭐 문제인지 이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건데, 직원들이 했던 신고 대부분은 진짜 그 시큐리티 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마약 중독, 마약에 취한 채로 누가 들어와서 뭐 칼부림을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원들을 뭐 총이나 칼로 뭐 위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신고가 됐는데, 13개월 동안 무려 568건, 그러니까 550건 넘는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3개월이면 400일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하루에 한 건 이상 이런 신고가, 진짜 사람이 다쳤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요, 뭐 이런 신고가 있었다는 거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도심은 점점 더 이제 텅 비고, 어떻게 보면 치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였고, 아예 그 UC 버클리에 있는 정부정책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라는 곳에서 다운타운의 죽음, 도심의 몰락, 뭐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펴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펴낸 보고서고, 올해 초에 이제 데이터를 더 보강을 해서 업데이트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다운타운 그 사무실들의 공실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률,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 전파 사용량을 이제, 그거는 퍼블릭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당연히 도감청하는 거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되겠지만, 전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렇게 뭐 도시 구획별로 뭐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나 봐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봤더니 진짜 이제 다운타운이 재택근무가 확 늘어나면서 다운타운은 어떤 부동산 가치나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빈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급속도로 조용해지고 자칫하다가는 몰락하게 생겼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그런 보고서인데, 코로나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운타운이 뭐 당장 몰락한다기보다 코로나19를 겪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다른 곳들, 다른 어떤 지역들이 회복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이 대도시의 도심들, 다운타운들이 그 속도가 가장 느리더라, 가장 더디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서의 마지막에 정책 제안으로 도심의 사무실을 다시 예전처럼,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직장인들, 그 사무직 그 노동자들로 가득 채우는 어떤 방식의 회복은 꿈도 꾸지 마라.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낡은 사무실, 왜냐면은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채택한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택근무 하고 싶으면은 하세요. 안 그러면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빈 사무실 가운데 좀 낡은 사무실들은 아마 영원히 다시 채우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을 주거용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거용 아파트로 다시 잘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나 병원 또는 문화공간 같은 걸로 잘 탈바꿈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그런 어메니티라고 하죠. 도시의 편리한 도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바꿔야지. 그래야지 다시 도시가 다시 매력을 장착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지. 반드시 예전처럼 막 바글바글한 이제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만 도시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큰 그림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왜 오늘 이 뉴스 해설 에피소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제공해준 그 친구와의 통화에서 생각해보게 된 왜 한국은 재택근무를 못할까,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왜 못할까는 사실 제가 대단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저도 많이 생각해본 문제는 오히려 아니에요. 근데 또 미국과 당장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죠. 그 직장 생활, 회사 문화의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재택근무 왜 못해? 라고 할 때 한국은 아파트들이, 특히 서울은 좁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대체로. 그래서 집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재든 이 사무 공간, 홈 오피스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커피숍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사용자들이 회사에서 재택근무 안 돼, 나와라 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아쉽지만 재택근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한국의 직장인들의 비애 아닌 비애가 될 텐데, 미국도 사실 지금 테크 CEO들이, 빅테크, 재택근무에 가장 어떤 전향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해줬던 빅테크의 주요 CEO들이 재택근무 이거 해봤더니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뒤늦은 늦은 후회들을 그 성토를 쏟아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난 5월 14일에 모닝브루라고, 또 제가 아침마다 보는 그 뉴스레터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5월 14일 모닝브루 뉴스레터가 그날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왜 챗GPT를 만든 그 오픈 AI의 CEO죠, 샘 알트만, 요즘 가장 이제 핫한 그 사람 중 한 명인데, 샘 알트만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초기에, 팬데믹 초기에 재택근무를 되게 적극적으로 그냥 허용하게 해준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테크 회사들이 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커버그도 메타와 관련해서 메타가 이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라고 방침을 정했었는데, 그렇게 한 거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그 본사가 있는 세일스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그 CEO도 재택근무는 우리 회사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하면서, 재택근무 말고 사무실에 새로 채용하는 그 노동자들한테는, 직원들한테는 사무실에 일주일에 며칠 이상 나와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 분야 같은 경우에 이 테크 업계에서 노동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가질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힘겨루기, 이 삿바 싸움이 승자가 결정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미국에서는 테크 업계에 한해서 보자면은 사무직 이 노동자들이 재택 안 해줄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나 여기서 일 안 할래, 나 딴 데 알아볼게. 구직자보다 구인 하는 회사들이 좀 더 이제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당장 테크 CEO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한다고 없애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 잠깐 언급드렸던 그 UC 버클리의 보고서에 봐도 그러니까 많은 그 회사들이 그 직접 사무실에 출퇴근을 의무 조항으로 넣는 그런 노동 계약을 이제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tight labor market, 레이버 마켓이 지금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거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트 레이버 마켓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들, 그러니까 주로 뭐 엔지니어나 뭐 이런 재택근무 하고 싶으면은 하고 싶은 회사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고숙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로이어들, 회사들한테는 레버리지가 없다. 결국 협상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제가 속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정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그 20년 정도의 그 추세를 보면은 미국에 한해서 특히 도시 그 도시에서 일하는 도시의 라이프, 도시의 삶을 굉장히 이제 이상향으로 그리면서 그걸 꿈꿔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잡을 찾은 그런 일자리를 구하면은 실제로 뭐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래서 그게 이제 꿈을 이루면서 사는 어떤 하나의 뭐 성취, 인생의 성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희 다음 세대, 사실 MZ세대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MZ세대를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저희가 크거든요. 저만 해도 G세대와 말이 잘 안 통해서 힘들 때가 많은데 저희 다음 G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이상형으로 그리는 어떤 그 꿈꾸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도시에서 일하면서 뭐 아파트에 렌트 내고 살면서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요게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미국의 이제 뭐 일자리의 미래, 뭐 도시의 풍경, 뭐 이런 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영구적으로 이제 보편화된 그런 직종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도시, 일자리, 또 노동환경 이런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언급 또는 인용한 기사와 보고서의 링크는 유튜브 아래 설명란 또는 저희 아메리카노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기사 많거든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영상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 에피소드 댓글로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고요. 질문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메리카노에 관련한 모든 질문 또는 제안, 건의들은 저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는 것도 늘 감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오늘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아직 소개해드린 적 없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아메리카노도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야 그 주제를 같이 탐구하고 배워보는 인터뷰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그 첫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